아, 보이시나요, 이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병상 전공에 근무 중인 최용규라고 합니다. 저는 곧동남 시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통해 이제 퓨전 360을 이용한 모델링, 캠 가공, 3D 프린팅 영상 강의 등 이제 그런 영상을 제작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본업이 프레스 금형업인데요. 그래서 프레스 금형 강좌도 진행 중입니다. 초반이고 또 이제 즐겁게 이제 강의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 속도는 괜찮나요? 말하는 예. 속도? 아, 네,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반이고 즐겁게 배우셨다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성대모사로 웨비나에 참가한 이유를 한번 한석규 아세요? 혹시? 한석규 성대모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자, 잠깐만요. 자, 다들 눈 감아주시고요. 한석규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억양만 느낌. 제가 오늘 웨비나에 참가해야 된 이유는 요즘 캠 프로그램 다들 정품 안 쓰면 벌금 내고 막 범법자 되고 철컹철컹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왜 그러는 거야? 어디 저렴하고 다 왜 그러는 오그라드시는 것 같은데 그만할까?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 제가 그 부분만 너무 따로 잘라가지고 저희 게시판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럴 좋았어요. 괜찮나요? 아, 아니, 다들 다 그래서 너무 똑같다고 성능 하시네요. 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성능 좋은 캠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퓨전 360이 또 오토데스크에서 되게 파격적인 가격이잖아요. 특히, 제가 예전에 썼던 파워밀, NX, 마스터캠과 견주어도 또 손색이 없고, 또 이제 프로그램 성능도 좋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 퓨전 360 프로그램을 이용한 캠 가공 과정 및 가공 꿀팁들을 좀 공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PT 제목을 보면 뭐 퓨전 360 캠을 활용한 가공 방법이라고 일단 적어놨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예제로 이제 모델링과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설명드릴 거고, 이제 PPT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목록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챕터는요, 이제 1번, 이제 퓨전 360의 측정 기능을 통해 모델링을 분석하기입니다. 그다음 이 모델링을 분석하는 챕터 1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려본다면, 이제 구배를 확인하는 액세시블 아날리시스 기능, 그 다음에 구배를 파악하고 단면을 잘라보아서 깊이가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을 확인하여 구배가 맞지 않을 시 왜 안 맞는지 단면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제 단면 파악을 할 수 있는 단면 분석 기능, 그 다음에 최소 R을 파악해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공구 R이 얼마인지 파악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미니멈 레디우스 아날리시스 기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이제 가공 모델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해서 이제 가공 공구 및 가공 방법을 선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길이 및 가공 공구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능까지 이제 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엔 분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공 방법을 설정하기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준비한 모델링이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위에 네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다면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분석해서 가공 방법 및 가공 공구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약 한 10년 가량의 저의 노하우를 담은 꿀팁을 여기서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워두시면 정말 나름 이 웨비나에 참석한 그런 좋은 그 기분을 갖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챕터 3 같은 경우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짜온 툴을 보며 가공 과정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가공 툴 생성 시에 꿀팁, 노하우들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짜온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이제 챕터 1부터 시작하려고 제가 이제 모델링으로 이제 화면을 넘겨 드릴게요. 여기 퓨전 360 요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 잘 화면 보입니다. 넘어갔나요? 네. 네네. 이게 일단은 저번에 아까 상우전공 대표님이 이제
뭐 이제 모델링도 하고 설계도 했으며 거기에서 이제 캠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제 한 데이터로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켰는데 이게 저희가 작업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품인데요. 설계도 여기서 다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품적으로 이제 형압이 맞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상형과 하형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공 툴도 지금 부분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툴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가공할 때를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프로세스에서 조립 및 가공 및 이런 툴패스까지 전부 다 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뭐 그렇게 이제 통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편하겠죠. 이런 게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제가 준비한 걸로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챕터 1 기준으로 모델링 분석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 4개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구배를 확인하는 Accessible Analysis 기능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이제 캠의 Manufacturing 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도 있고 여기 뭐 이제 렌더링, 뭐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매뉴팩처어가 있는데요. 이 매뉴팩처어로 들어가셔서 이제 가공을 할 때 항상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요 검사라는 기능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한글 눌러주시면 이렇게 4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할 것은 Accessible Analysis 이 제품이 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보통 이제 모델링이 왔다면 캠 작업자가 모델링을 했다면 이게 가공이 될지 안 될지가 당연히 가공이 되게 모델링을 했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공 구배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공 구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3축 기계의 경우에 Z축을 기준으로 디렉션이라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바디를 4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지금 선택한이라고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뜨게 되고 선택이 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이 완료된 것이고요. 그 후 디렉션을 눌러서 화살표를 이 축 방향을 가공 축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델링이 준비되어 있는 게 이 Z축 방향으로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초록색은 이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빨간색 부분은 가공이 지금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세팅을 했을 시 이 단면은 불가능하다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액세시블 아날리시스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기능은 단면 분석입니다. 단면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이제 단면이 이제 가공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봐야지 이제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면 분석 기능을 켜셔서 지금 이 면이 지금 아까 빨간색이 떠서 가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면의 단면을 잘라서 볼 수 있는 이 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가공은 실제 Z축 기준으로 이제 3축 밀링에선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정면도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보시면 윗 형상이 밑에 형상을 가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가공이 이 셋업에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을 약간 각도를 비틀어서 돌려준다면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사인 바이스라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물어주시면 또 작업이 될 겁니다. 이런 걸 꼭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면 분석 기능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3D 모델링 같은 경우엔 특히 이제 공구 깊이를 설정할 때 좀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단면 분석이 또 3D 모델링을 분석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단면 분석을 사용해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봤을 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3D 모델링의 이쪽 이제 단면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좌측면도 정면으로 딱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가 최하점인 게 이제 보이고 이쪽이 최상점인 게 보이는데요. 이 단면 분석을 안 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분석이 어렵죠. 이런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되게 이제 캠 가공할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 분석 다음으로 배울 기능은 미니엄 레디우스 아날리시스입니다.
요 이제 미니멈 레디우스 아날리시스는 최소 R을 찾아주는 자동이라고 하면 자동의 기능인데요. 자, 이제 모델을 한번 눌러보면 이 모델의 오목알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R이 인식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 퓨전 내에서 그 코너 R을 인식하는 기능으로 모델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한 모델 중에서 최소 R을 여기 지금 3이라고 보이시나요? 요 3을 보시면 여기에 최소 R은 3R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하죠. 이런 분석 기능들만 봐도 이 퓨전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 탑캠 대비 유리한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니멈 레디우스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많이 쓰는 측정 기능이 있는데요. 이 측정 기능은 첫 번째로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단면에서 3D 모델링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엔 여기 이제 바닥면과 상면이 이제 높이가 제일 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황삭 공구를 선정할 때는 무조건 이거보다 높은 공구를 기장이 이 길이보다는 길어야지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길이를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검사에 측정 기능을 써서 점을 누르시고요. 하단점과 상단점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X, Y, Z 델타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Z축 기준으로 델타 값이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클릭을 하시면 클립보드로 복사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공구 선정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면 분석은 전에 꼭 해주셔야 이 곳이 깊이가 최대, 최소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챕터 1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챕터 1 마무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리 여기 분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공 방법 및 가공 공구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분석한 여기 이제 공구 길이를 선정해보고 이제 어떤 공구로 황삭을 할지, 그다음에 황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가공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기준은 간단한데요. 전체 형상의 크기, 기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황삭의 퓨전 360이 가지고 있는 황삭 기능의 전체적인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퓨전 360의 황삭 툴은 여기 이제 2D, 3D를 보는데 저는 오늘은 3D를 설명드릴 거니 3D를 보겠습니다. 최적 황삭과 포켓 제거. 이게 영어판으로는 대표님 혹시 이게 영어판으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어댑티브 클리어라고 쓸까요? 3D 어댑티브 클리어링. 3D 어댑티브 클리어링이랑 네. 포켓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글을 쓰니까 최적 황삭이랑 포켓 제거라고 써 있는데 요 이제 황삭의 이 장단점을 얘기를 하면 최적 황삭과 이제 포켓 황삭의 차이점은 최적 황삭은 날장을 많이 이용한 상태에서 황삭을 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 기능은 Z축 기준으로 곡면이 많은 지금 제가 준비한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날을 많이 들어가서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깎아야 그 등고선의 형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 최적 황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최적 황삭은 측면의 날을 대부분 써서 가공하기에 특히 깊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횡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가공 구조입니다. 이런 깊은 형상을 가공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다만 이 반대의 경우에는 엄청난 장점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반대로 포켓 황삭 같은 경우엔 XY 피치를 많이 주고 깊이를 적게 주어 황삭하는 가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 제가 준비해온 복잡한 형상 가공에 굉장히 우월할 수 있겠죠. Z 피치로 등고선을 끊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형상의 표현이 좀 더 세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 표현이 수월하며 또한 깊이가 깊던 작던 항상 부하량은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작용되므로 깊이가 깊은 형상일수록 가공에 유리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황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총정리해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가공 깊이, 그 다음에 평면의 면적, 평면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 뜻은 평평한 면입니다. 평평한 면. 이런
2D 가공 같은 느낌의 평평한 면, 그 다음에 가공 작업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저는 깊이를 50mm를 초과하지 않고 제 기준이에요. 평면 작업량이 적고 작업물의 크기가 1000제곱미터를 넘는다면 최적 황삭은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며 가공 시간이 이렇게 만약에 그걸 이용해도 포켓 대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작업자 같은 경우엔. 그래서 잘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보다 작다면 가공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작은 엔드밀로 최적 황삭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잔삭 시 고민을 확실하게 줄여준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 될까요? 여기서 이제 두 형상을 보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기준으로 어떤 형상이, 자, 이게 왼쪽에 있는 요게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요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어떤 형상이 최적 황삭을 써야 되고 어떤 황삭이 포켓 황삭을 써야 되는지 바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서 채팅창을 화면 공유를 하면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볼 수 네. 있는데요. 아마 정답 전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해주세요. 자, 1번이 앞에 있는 조그만 거, 두 번째 게 포켓 황삭, 네, 두 2번. 번째 게 어떤 거예요? 형상. 네,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 최적 황삭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3D 어댑티브 클리어링. 그 다음에 2번이 포켓 황삭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가공 그러면 속도가.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1번이 최적 1번 황삭. 최적 황삭. 아유, 성수님 2번이 포켓 축하드립니다. 황삭. 네.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하시네요. 이럴 수가.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이 두 영상을 보고 황삭이 어떤 툴을 이용할지 이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특히 퓨전 360 캠을 사용하실 땐 유용하다고 생각되고요. 요걸 이제 판단을 하셨다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온 것을 하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작고 평면 위주의 가공이 많을 경우 지금 이 2D 형상 가공이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이제 최적 황삭을 사용했습니다. 이 최적 황삭을 사용한 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이 지금 제가 준비한 모델의 같은 경우엔 이 외곽을 전부 다 사용하고 이렇게 내부를 진입하여 최적 황삭을 12파이 평엔드밀로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공할 경우에 이 최적 황삭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건 코너 알이 포켓 커터 엔드밀은 기본적으로 파이가 구경이 크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로스가 많이 걸리는데요. 그런 굉장한 그런 것들을 되게 줄여줘서 2D, 특히 2D 포켓 같은 이런 지금 제가 준비한 예제 같은 형상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 퓨전 360을 안 쓰셔도 이런 비슷한 툴이 있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툴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퓨전을 쓰셔야겠죠. 모르면 배우시면 되니까 저나 대표님한테 배우시면 되니까 최적 황삭을 이렇게 쓰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형상 가공 같은 경우엔 Z축 기준으로 대각선이나 곡선 형태의 통칭 3D 모델링 가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델링을 가공할 때 유리한데요. 이게 포켓 가공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엔 커터라는 공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챕터 2에서 말씀드렸던 공고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 측정 기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 측정으로 이 R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여기 70이라고 뜨는데요. 이걸 눌러주는 그 황삭 공구를 선정하는 가장 꿀팁입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평면에서 이런 오목된 부분은 깎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데는 포기하더라도 이런 넓은 면은 다 미리 깎아주고 가시는 게 이 황삭 다음 공구의 시간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3D 형상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지금 황삭이라고 50CT 황삭이라고 써놓은 건 50파이 커터 황삭인데요. 이 황삭을 치면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과 여기 커터가 평평하니까 들어가지 못한 이 부분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시간을 줄여주려면 이쪽 부분은 다 날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큰 공구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황잔삭 툴을 사용하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기준은 이 오목 평면 상단에서 봤을 때 평면도 기준으로 이 사익 간격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익 간격 중 제일 좁아 보이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측정 기능을 써서 이 호와 이 호를 클릭하면 요 사이 공간이 나오잖아요. 요 사이 공간이 50mm이기 때문에 레디우스 엔드밀이라고 그 코너에 아리진 공구를 사용할 경우 이제 50파이 커터가 이제 다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는 50파이 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혹시 좀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해가 되나요? 뭐 일단 그냥 설명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삭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50파이 커터를 하면 지금 보이다시피 제가 이제 50파이 커터라고 그 사익 간격을 측정해서 이걸 가공 툴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좀 이제 느리네요, 뭔가. 이 부분이 이제 다 가공이 되죠. 이 부분은 어차피 33파이나 그보다 작은 커터로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이 가공이 안 되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나머지 이 부분이 가공이 되어야 가공 시간을 확실히 줄여준다는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을 많이 날려줄 수 있고 파이가 최대한 크면 클수록 포켓 황삭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이제 황삭 공부를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꿀팁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거 하나 더 드리면 가끔 가다가 이 측정에서 이런데 이제 클릭하면 지금은 다 클릭이 되는데 측정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R값이 특히 이 R값이 측정 안 될 경우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꿀팁 같은 경우에 여기 일단 디자인으로 가서 R값이 측정이 안 될 경우엔 요 이제 포켓 황삭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복사를 해 가지고 보시면 자, 이 만약에 측정 기능으로 요 R이 클릭이 안 됐다. 그러면은 한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옵셋 평면으로 한 평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작성에 여기 보시면 스케치 있죠? 스케치를 누르시고 이 평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작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내가 측정하고 싶은 R이 있는데 그게 측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홀을 선택을 하고 투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요. 여기서 스케치 기본 기능으로 중심지름 1을 누르시고 3.1을 누르신 다음에 측정이 안 됐던 홀을 3번 클릭해서 홀을 그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측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무조건 측정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모델링에서 굉장히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실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정말 좋다라고 이제 꿀팁 뭐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진짜 얼마나 꿀팁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꿀팁 설명 드렸고요.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새로 만든 이유는 하나 모델을 수정하면 여기가 다 빨간불이 떠가지고 새로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선정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평면이 많고 1000제곱미터 제가 만든 기준인데 1000제곱미터보다 작은 평면 면적이 작은 형상은 최적 황삭으로 가공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구도 비슷한 맥락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사익간격과 이런 걸 했을 때 측정을 했을 때 18mm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접하는 12파이 평핸드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적 황삭에서는 하나 더 고려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최적 황삭 공구는 기본적으로 단면적을 이렇게 닿는 면적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에 기본적으로 강한 공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에 강한 초경 엔드밀이나 코팅이 된 엔드밀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그게 약하면 당연히 금방 마모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단가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 이제 10파이나 12파이 평엔드밀이나 초경 엔드밀 이런 거는 단가가 좀 낮게 측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16이나 20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초경의 엔드밀 가격대가 12파이까지 2에서 4만 원 사이라면 제조사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16파이로 넘어가면 8만 원, 10만 원에서 20파이는 뭐 20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최적 황삭은 염라를 많이 쓰는데 염라를 많이 쓰면 공구 재연마라고 이제 연마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비용이 비싼 엔드밀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감당이 안 되죠. 제조 원가가.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하셔서 제 기준으론 최적 황삭은 12파이 이상 쓴다? 그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소재에 따라 다릅니다. 소재가 좀 연질이고 하이스 제품이면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좀 이제 제가 말하는 금속강에서 좀 열을 좀 많이 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금액도 생각해서 꼭 써주세요. 이게 사장님이 싫어할 수 있어요. 특히 황규현 대표님이 만약에 막 직원들이 20파에 초경으로 쓴다 그러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최적 황삭을? 그건 아닌가? 예, 저희는 거의 8파이, 10파이를 많이 써요. 예, 그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예,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 황사계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날이 좀 직선적인 이제 평엔드밀을 사용하기보다는 코너에 레디우스가 들어간 알을 사용하면 이제 끝날이 좀 더 이제 보존이 오래될 수 있어요. 이게 뭐랄까 뾰족한 거보단 살짝 코너가 진 게 좀 더 이제 단단하죠. 뭐 이거 뭐 그래서 좀 이제 코너와 랜드밀을 최적 황삭 때 쓰시는 게 좀 더 공구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2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짠 요 이제 프로세스들을 보면서 이제 퓨전 360을 이용해서 복잡한 형상 및 단순한 2D 형상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단순한 이제 2D 형상 가공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D 형상 가공을 먼저 보면 이제 복잡한 이제 형상을 대량의 면을 쳐내는 황삭 가공을 먼저 해주는데요. 아까 선정한 그 프로세스의 기준들 등고선 형상이 많다, 대각선이 많다 하면 포켓, 그 다음에 평면이 많다 하면 최적 황삭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황삭에서 깎지 못한 부분을 이제 깎아야 돼요. 그걸 이제 황삭 툴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깎는데요. 요것을 황잔삭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황잔삭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황삭을 이게 오래 걸릴 텐데 황삭을 이렇게 깎고 이제 그 글자 사이사이 부분이 이제 깎지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요런 부분들 보이시나요? 커터 공구가 기존 공구가 크니까 당연히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구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 부분만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깎는 부분, 요게 이제 황잔삭이라는 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벽에 이렇게 걸리지가 않아서 최적 황삭을 쓸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정도 깊이라면 최적 황삭에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포켓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 잔삭 부분도. 뭐 여튼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 단계적으로 황삭과 똑같이 Z피치로 나눠가지고 포켓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나중에 이제 중삭을 할 때 여유로운데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한번 다 돌려볼게요. 지금 이게 50파이 커터가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이제 12파이의 2R짜리 이 코너 레디우스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제 공구 수명이 좋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이 면들이 다 날라갔으면 여기에선 정삭 툴이 들어가도 크게 부하량이 없기 때문에 부러지진 않아요. 그런데 가공이 잘 보시면 황삭을 하시면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산이 생기는데요. 이 산이 커습이라고 보통 이제 파워밀에서 아마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워밀에서 정의한 걸 봐서 커습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도입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커습이라고 나오는데 이 커습 부분은 제가 남긴 여유량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황삭에서 여유를 남긴 게 측벽이 0.1이고 바닥이 0.3이면 실제로 그 커습 구간은 0.1에서 0.3이 아닌 0.5 정도 더 남을 수가 있어요. 이 산 자체를 계산해서 여유를 양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정삭이 들어간다면 일정한 가공 여유가 남아지지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남은데 적게 남은 데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진동이 생기고 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삭 조도가 너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안 좋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죠. 특히 사출같이 이제 퀄리티, 제품의 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최악이기 때문에 정삭 전에 항상 중삭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삭의 과정이 한번 있으면 이 중삭의 과정을 제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짰냐면 여기 이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가공 여유를 보여드리면 측벽은 100분의 3, 바닥 여유는 100분의 7.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왜 형상 가공을 하는데 측벽 여유는 조금 주고 바닥 여유는 많이 줬을까? 이 공구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깎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밀리는 양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정삭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측면 여유를 이렇게 준 겁니다. 뭐 여튼 자세한 내용은 또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등고선과 스캘럽이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형상면의 조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면만 또 따로 잡아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 3D의 평면 영역이라는 기능인데요. 요 기능이 저는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만 이제 자기가 이제 캐치를 딱 해내는 거예요. 퓨전 360이 그 툴패스 기능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평면은 보랜드밀로 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평면 커터라는 평면을 낼 수 있는 그 공구를 항상 사용해서 평면은 툴을 내주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중삭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이 프로세스를 활용해가지고 가공 여유를 조금만 남겨주고 중삭을 한 다음 정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커터는 좀 더 여유를 많이 남겨준 이유는요. 커터는 조금 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남겨줘야 이게 정삭에서 잡힙니다. 과절삭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오늘 설명드리긴 좀 길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훅훅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그렇다면 이제 중삭이나 이제 정삭 같은 프로세스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제가 등고선과 스캘럽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 프로세스를 왜 나누는 거냐? 자, 이제 급경사 부분을 먼저 깎지 않고 바로 이제 스캘럽이라는 3D의 이 정삭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정삭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가다가 여기 급경사에서 부딪히면 코너 그 날장이 있어요. 공구는 날이 있고 그 날이 없는 곳이 있는데 그 날이 없는 곳이 되어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급경사 먼저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눈 기준은 3D 영상 같은 경우에 시작각도 등고선은 75도에서 90도 부분만 깎을 수 있게 경사를 측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살짝 겹치도록 스캘럽 평면 가공은 0도에서 76도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가공 시간이 좀 덜 걸리더라고요. 등고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Z피치로 깎아내기 때문에 공중으로 뜨는 툴이 많아져요. 지금 등고선이란 상단부터 하단까지 깎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많죠. 이 노란색이 많아진다는 건 헛툴, 에어컷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에어컷을 줄여주기 위해 저는 각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 경사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Z값으로 깎아내려야 일정 부하를 먹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구 보존율이 높기 때문이죠.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서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대모사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거? 일단 참아주세요. 그렇고요. 해주세요. 해드릴까요? 아니요, 참아주세요. 여튼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과 스캘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면 이제 스캘럽의 꿀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이제 형상 가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섬 형태가 있어요. 이런 섬 형태가 있는데 스캘럽 가공은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형상을 따라서 이 외곽을 돌아서 이제 툴패스가 납니다. 잘 보시면 툴을 짠 걸 보시면 제가 이제 바운더리 가공 경계 선택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가공 경계가 선택됐죠. 제일 큰 걸 보시고 이 툴을 보시면 일단 제일 큰 형태로 이제 이 윤곽 그 툴 패스라고 하는 이 파란색 부분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섬 형태가 있을 때는 섬을 따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피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해지고 난 후에 다시 섬 형태만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면 툴 패스가 이렇게 가면서 이 코너 아래 부딪히는 현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조도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바운더리, 그 가공 영역 관리를 해주시는 게 특히 3D 형상에선 정말로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중사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펜슬이라고 하는 가공이 있는데 이 펜슬 가공은 자 이제 중삭을 마치고 여기 이제 이 코너 부분이 아무리 제가 이제 중삭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코너 부분은 항상 과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왜 과부하가 많이 걸리냐면 자 이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보를 누르고 이렇게 이제 클릭이 되는데요. 클릭을 누르시면 자 이 코너 부분은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정삭할 때 볼 엔드밀 같은 경우엔 점 단위로만 가공이 붙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점 단위이기 때문에 먹는 양이 점으로 먹기 때문에 되게 조금 먹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딱 부딪히는 순간 갑자기 면 단위가 굉장히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가공이 하는 게. 그래서 이쪽에서 밀릴 확률이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캠 제조사들이 펜슬이라는 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펜슬이라는 툴로 한 번 더 지금 보시면 조건이 굉장히 줄어든 게 보실 수 있어요. 피드가 300이니까 엄청나게 느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펜슬로 코너만 잡아주시면 훨씬 더 그 다음 정삭을 할 때 깨끗한 툴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힘내시고요. 여기 이제 중삭이 끝나면 여기 이제 등고선 툴 1과 이제 스케일업이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걸 보시면 중삭 툴을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쓴 건데 뭐가 다르냐? 바운더리 설정도 다 똑같은데 다른 건 딱 하나죠. 가공 여유. 그 다음에 절삭 간격입니다. 요 간격이 정삭을 할 땐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공 여유도 이제 정치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는데요. 지금 제가 짠 툴에서 측면이 마이너스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역시 공구 보정 밀림 값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소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소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노하우적인 것과 어느 정도 이런 기술적인 게 필요해요. 요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이 정삭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기 평면도 정삭을 타고 마지막 이제 잔삭이라는 툴이 있는데 퓨전에서는 되게 독특하게 잔삭 툴을 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캠 같은 경우엔 잔삭이라는 다른 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똑같은 정삭 기능에서 잔삭만 체크를 해주고 소스에서 이전 작업을 선택할 것인가 공고를 선택하신 것인가를 해가지고 공구 직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정삭을 21파이 볼을 썼는데 공구 직경 공구에서를 이전 공구를 21.1파이로 인식을 시킨 건 역시 21파이로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보다 21.1로 인식을 시켜서 그 부분에 겹치는 부분까지 툴이 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뭐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이고 꿀팁 아니라면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D 모델링 강의는 잔삭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림이 생기는 구간인 코너 알 부분을 펜슬로 하면 굉장히 깨끗한 조도의 툴을 낼 수 있다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짜시면 도움이 된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D 형상 가공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 2D 형상 가공을 보시면 지금 똑같이 이제 황삭을 하는데 얘와 다른 건 이제 이 황삭은 아까 포켓 황삭의 특징 같은 경우를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Z 피치로 이렇게 이제 끊어져 가지고 단계 나누고 자 보시면 XY 피치 이 XY 피치는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최적 황삭 같은 경우엔 XY 피치의 분포는 오히려 좁고 자 Z 피치는 넓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그 아까 설명드렸던 요 황삭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황삭을 했고요. 황삭을 했으면 황잔삭을 해야 되죠. 역시 최적 황삭 기능으로 이 코너 부분만 잔삭 처리를 해준 겁니다. 6, 12, 8, 6, 4로 이렇게 황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평면 정삭. 이 평면 정삭은 아까 사용했던 3D에서 사용했던 요 이제 평면 깎는 요 기능과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을 했어요.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은 점은 여기 이제 평면 영역이라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가공 경계를 딱히 클릭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깊이도 클릭을 안 하고 그냥 공고 설정만 하는 거예요. 자, 8파이 정삭 조건을 가지고 이제 공고 설정을 해서 여기를 이제 깎는다고 하면 딱히 특별한 툴 세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그 평면 영역만 잡아서 툴을 내고요. 실제로 이게 이 측벽까지 그 가공 여유만 제대로 준다면 가공 여유만 뭐 0.3을 주면 0.3이 정확하게 측벽이 남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에 좀 서투르시다면 특히 이런 2D 형상의 베이스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마스터캠에선 옛날에 9.1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경우엔 이 선을 하나하나 클릭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굉장히 분량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퓨전 360은 이런 평면 형상의 그 가공 시에 모델링만 돼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면 퓨전 360으로 넘어오시고 뭐 혹시 뭐 상호정원 대표님의 강의 영상이나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참조를 해서 배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삭을 하고 황중삭을 여기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평면 정삭을 했고 역시 비슷한 프로세스로 평면 정삭을 8파이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코너가 3할이니까 안 깎였음을 감안해서 6파이로 가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따기를 해주면서 아까 이건 툴 낸 거니까 요거 말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면 시뮬레이션은 항상 스톡을 켜고 공급 경로를 끄고 보시고 모델은 끄고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충돌 중지는 항상 켜셔서 실제로 충돌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 여기 충돌이 뜨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공구 길이를 얘를 잘못 설정을 해줬는데 자 이제 충돌이 뜨면 공구 길이가 잘못됐구나도 파악이 가능하겠죠. 의도치 않았지만 이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공구 길이를 다시 세팅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충돌 중지는 항상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가공 툴이 윤곽정사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다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툴 프로세스 2D 형상, 3D 형상 다 알아봤는데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랐네요. 한번 공유를 전체로 할까요? 대사가 있어가지고 전체로 안 했었는데. 자, 혹시